이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옷이 전부 다 묶여 있었다는 얘기를 네네. 들었거든요. 저는 면식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범죄 같지는 않아요. 범죄자들도 굉장히 그 합리적인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범죄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고 5명의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안 나요. 금전적인 이득도 부유한 가정의 출신들도 아니고 아이들이 그 결박법이 되게 독특한 결박법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영화에서도 옷으로 애들을 묶어놨던 거예요. 바른 매듭. 그러니까 뱃사람이나 뭐 그런 데 쓰이는 묶은 사람은 쉽게 풀 수 있지. 그런 지점이 좀 그러면 있었어요. 더더욱 결박을 훈련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직업군이 굉장히 제한될 수 있잖아요. 그냥 일반 농부들은 아마 아닐 것이다. 그리고는 지금 또 특이한 게 흉기, 두개골이 깨진 모양새가 굉장히 규칙적이다. 방향성이 있습니다. 20cm 안팎. 가늘고 긴 붓에 찔린 것 같아. 다발성 분기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때 법의학자분이. 왜냐하면 그게 뭔지 특징을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얘는 마치 어떤 무기를 손으로 잡았을 때 고정시키고 빠르게 가격을 했을 때 발생되는 패턴이 유지가 되는 타격인 거예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과시하기 위한 혹은 그 행위를 통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거나 이 아이가 제일 큰 아이거든요. 그래서 4명을 나머지 애들을 심리적으로 되게 우위에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로 보여졌어요. 당신이죠. 근데 영화에서는 당신. 한 명의 용의자를 강하게 지목한단 말이에요. 사실 과감한 연출이잖아요, 그거는. 그 두개골을 보면서 분명한 살해자가 있구나라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25개 정도의 그런 타격, 그거 이외에 아주 강하게 밀고 들어갔을 때 생기는 큰 사이즈의 상처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살해를 목적으로 한 타격이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범인을 형상화했었고 근데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죽이고 애들 죽이고 소나 때려잡고 그러니까 좋냐? 근데 사실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만큼 또 영화로 만드시는데 좀 부담이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처음에 이렇게 영화화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이게 책으로 베이스가 됐던 책이 있는데 저도 그걸 보고서 내용이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영화사의 판권이 넘어갔다 해서 저는 그냥 마음을 덮고 있었는데 4년, 5년 후에 어떤 영화사로부터 영화를 제안받아서 갔더니 그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나한테 손짓을 하는구나. 운명적이었네요. 그랬는데 못하겠다고 한 3번 제가 거절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책이 이제 부모님을 용의자로 너무 집요하게 지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화를 제가 그렇게 갈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와이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부모님이 진짜 용의자나 범인으로 생각되는 게 이만큼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돼라고 해야 되는데 약간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짧은 순간을. 네. 그러면 문제를 파보자.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자. 해가지고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을 주로 만나셨습니까? 관련자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법의학자분들을 좀 만나 뵀고요. 제일 어려웠던 분들이 아이들의 부모님. 그 중에서도 이제 용의자로 지목된 그분을 만나는 일이 제일 어려웠었고. 근데 다행히 제가 그 법의학자분을 만나서 원작에서 주장이 틀리다는 거에 대한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된다라는 그거를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동의를 받았고 저희 시나리오 페이지가 한 100페이지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각 페이지당 도장이 9명을 예, 9개씩 도장이 박혀서 각 페이지마다 그래서 각 페이지마다 네. 동의를 구하시죠. 시나리오가 10벌건 시나리오가 예,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매 페이지에 도장을 찍으셨겠어요. 그렇죠. 종아버지, 아버지. 이번 사건엔 분명한 범인이 있습니다. 난 그 범인이 당신이라고 확신합니다. 뭐?
그 한 아이의 아버지가 용의자로 지목될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엉뚱한 사람을 의심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굉장히 허비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없는데? 실종 5년째인 96년 1월에 5 어린이 중 한 명의 아버지가 아이들을 죽여서 자신의 집에 묻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심리학 교수인 사람이 이 사건을 이렇게 보다가 자기 느낌이 온 거예요. 기초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투표 이걸 조작하려고 하는 행위로 본 거예요. 그 지역 선거가 꽤 치열했어요. 한 표 차이로 갈린 데도 있고 애들이 없어져서 난리가 났는데 누가 투표를 합니까? 그러니까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애들을 감췄다. 그리고 죽었다. 그런 거에 이분이 이제 가설을 세워가지고 움직였고 거기에 조금 영향을 줬던 게 한 아이의 엄마가 아까 영화에도 나왔듯이 오전에 누구도 사라졌다 생각하지 않은 그 시간에 가슴에 통증을 느끼면서 애들이 사라졌다고 하면서 마을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 걸 이상하게 여겼고 그 아이로 추정되는 전화가 왔는데 침묵이 10몇 초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건 뭔가 짰구나 하고 이 사람은 남들이 못 읽어낸 걸 자기가 읽어냈다고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지점이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완전 전형적인 확증 편향 오류처럼 전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미 이 사건의 주범을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머릿속으로. 아, 범인을 정해놓고. 그렇죠. 아이들과 관계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그냥 전제를 해놓고 부합하는 사람을 이제 찾은 거죠. 근거 없는 음모론. 내 심취하는 취향이 있었던 사람 같고 그 아버지를 몰아붙여서 자백을 받으려고 하는 수사의 태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충격인데 그게 이춘재 사건에서 화성 연쇄살인에서 실제로 윤 씨라는 허위 자백을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맥을 같이 한다. 결국은 억울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리게 된 피해자의 가족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불행을 자책하거든요. 피해자의 부모님들에 대한 피상적인 모형이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피해자다운 그게 마치 유리 감옥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인터뷰 때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뭐였냐면 술을 마시는데 저거 알아죠. 아이 잃어버린 사람이 뭐 좋다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또 2차, 3차 계속 끊이지 않는 10년이 지나도 계속되는 아휴. 상처인 거죠. 처음 오프닝 장면에서 그 빨간 망토를 두른 아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아이가 엔딩에서도 다시 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컸어요. 그 실제로 그 감독님 그 인터뷰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그 어렸을 때 이런 놀이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왜 저러는데? 난 이게 땅이 닿으면 죽는다. 사실 이 영화 속에서 그런 의미로 놓고 보면 살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망토를 두르고 뛰어다닌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 이 아이들이 정말 그 억울하게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었죠. 이 영화는 좀 다르게 접근했던 그런 어떤 순간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꿈을 꿨었어요. 그 꿈이 영화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래서 언덕이 있는데 아이들 한 명씩 그 언덕을 넘어가면서 저를 돌아보고 넘어가고 5명이 그렇게 다 넘어가는 꿈을 꿨던 적이 있었어요. 왠지 위안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씬이 꿈에서 그때 비롯됐던 것 같아요. 이 지금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은 2006년도에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됐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아주 작은 그 DNA로 이춘재 범인이 잡혔던 그 사건으로 좀 탄력을 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다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재수사가 시작됐고요. 완전히 지금 클로징되지 않은 상태, 그 희망의 챕터가 닫히지 않았다라는 거로 저는 보여지고 언젠가는 그 부모님들의 그런 한이 풀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이 지나면 그 응원이 떨어지고 관심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이런 영화들이 또 힘을 좀 돋아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규만 감독님이 연출한 영화 아이들을 볼 텐데요. 네. 어떤 작품이죠? 리턴을 연출한 이규만 감독님의 작품입니다. 1991년 대구에서 발생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을 그린 영화입니다. 2011년 2월 17일에 개봉했는데요. 아들이 없어졌다 카마 찾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아들이요.
노루멘치로 산을 휘저으며 뛰댕기고 있어요. 영화를 보고 나면 실종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실종 아동 예방 수첩을 배포한 날에 개봉했습니다. 좋네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아이유 씨가 하는 네. 자체 유튜브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네. 광고 대신에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거를 아, 내보내시고 훌륭하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영상 콘텐츠 만들면서 광고만 껴 넣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시간이 너무 부끄러워져요. 함께 하세요. 네, 와,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제목처럼 동네 뒷산에 놀러 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아빠랑 투표한 데 가기로 했나? 어디서 가려고요? 이제 그 강을 찍어 와야 된대. 1991년 3월 26일의 그날 우리에게 긴 궁금증만 남기고 사라져버린 바로 그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놀러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종호 엄마는 가슴에 심한 통증과 함께 강한 불길함을 느끼고 아이들을 찾아 나섭니다. 나는 김여진 배우님이 너무 좋아. 이렇게 딱 집중시키는 게 있어. 화면을 딱 이렇게 장악하는. 뒷산을 아무리 뒤져봐도 아이들이 보이지 않자 부모들은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아들이요. 노루멘치로 산을 휘저으며 뛰댕기고 있어요. 아들이 없어졌다 카마 찾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이가? 하루가 지나야 된다니까 자꾸 그래 쌌네. 고마 집에 가 기다리소. 실제 경찰이 했던 얘기를 대사로. 만약 경찰들이 이때부터 나섰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다르게 기억하고 있을까? 하지만 그건 그저 가정일 뿐입니다. 경찰은 나서지 않았고 아이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도시경찰국은 지난 3월에 실종된 대구 국민학교 어린이 5명 가운데 뒤늦게 이 아이들을 찾기 위한 유례가 없는 대규모 수색 작전이 벌어졌지만 결과는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생업도 포기한 채 아이들을 찾아 헤매지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가족들의 처절한 몸부림도 무색하게 시간은 그대로 흘러버리고 말았죠. 그 후 5년 대구 MBS 방송국에는 서울에서 한 PD가 내려옵니다. 이지연 배우 데뷔작이죠. 네. 송 PD. 딱 봐도 불만에 가득 차 보이는 이 사람은 강지승이에요. 방송대전 다큐멘터리 부분에서 최우수 프로그램상을 수상한 꽤나 잘 나가는 PD였지만 바로 그 다큐멘터리가 모조리 조작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었다는 게 발각나서 좌천에 다름없는 발령을 받은 참이었죠. 이번 고라니 건은 명백한 조작 방송이야.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합시다. 대구 발령이에요. 벌을 받는 중에도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린 그는 뭔가 드라마틱한 소재거리를 찾다가 5년 전 사건 기록 중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있는 테이블 하나 발견합니다. 애들이 실종된 날은 그 지역 기초선거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애들이 사라졌다고 소란을 피워서 어른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 뭔가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이 다소 엉뚱해 보이는 음모론은 시청률을 위해서라면 조작도 서슴지 않는 PD의 구미를 제대로 당기고 말았습니다. 1950년 한편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황우혁 박사는 나름대로의 조사를 통해 나름의 추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자기가 틀린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 그리고 그 틀린 이론을 더더욱 견고하게 믿게 되지. 그런 그에게 유명 방송국 PD의 관심은 제대로 멍석을 깔아준 셈이었죠. 황 교수가 추리를 시작한 지점은 아이들이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종원의 부모가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 바로 그때 이 종호 엄마가 유독 혼자서 애들이 사라졌다면서 이 동네를 다 뒤지고 다닌 거 아세요? 그리고 실종 2달 만에 걸려온 종호의 전화라고 추정되는 전화에 종호 엄마가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종호가 없어진 지 2달 만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애 엄마 반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의심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엄마의 반응이 너무 편하지 않나요? 그들은 종호의 집에 직접 찾아가 의문점을 확인하기로 하죠. 이 촬영을 위해서 실제로 지은 집이더라고요, 세트. 네 맞아요. 골목에 쭉 끝에 집에 이어서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배우분들이 여기 촬영장인지 모르고 지나쳐? 예, 한참을 찾았다고. 뭔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모여서 의심으로 자라나고
종원의 집에 찾아간 두 사람의 눈에 띈 몇 가지 일들.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일 보는데 걸리는 시간. 나도 대변 좀 보고 가야 되겠네. 뭐 이런 걸로 마침내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아니, 그냥 화장실 좀 썼을 뿐인데 그렇게까지 감시하고 그렇게까지 긴장하고 화장실 안에 뭔가가 있는 게 아닐까? 그 집 할머니였나? 그게 뭐였을까? 결국 그들의 의심은 칼날이 되어 부모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맙니다. 이번 사건엔 분명한 범인이 있습니다. 난 그 범인이 당신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 집에 애들이 묻혀 있다는 건 난 다 알아요. 뭐? 이래 인게이네. 야, 찍었지? 기가 아이를 잃은 것도 모자라 살인범이라는 오해까지 받아야 했던 부모의 심정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인 이들의 자신만만한 음모로는 확인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저게 실제로 얼마나 근접하는 에피소드예요? 여기까지는 90% 이상. 90% 이상. 야, 정말 문제 많았네. 네, 저기 그 파헤치는 순서하고 그다음에 벽을 부수고 뭐 했던 행위를 똑같이 재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야, 진짜 잔인하네. 아, 나오네. 됐어. 뭐 없는데. 관심을 끄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결과는 이들의 간절한 발행과는 달리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었죠. 황 박사는 끝끝내 포기하지 못하고 할머니의 손동작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봤죠? 종호 아버지를 가리키면서 범인이라고. 그러나 그 손동작마저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옛날부터 그랬다고. 아들 없어지기 진작부터. 자신만만해하던 교수님은 멘탈이 산산이 흩어져 버렸고 그렇게 뜨기를 원하던 PD는 쪽팔림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를 뜨고 맙니다. 부모들의 가슴엔 또 한 번 대못이 박혔죠. 잘 됐다고 생각하여줘. 이제 뭐 의심은 안 할까 인겨. 의심받아서 이런 줄을 아나? 그럼 다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우리가 잘못한 걸까에 처음부터. 실종으로부터 11년이 지난 2002년 폭풍우가 친 다음 날 아이들은 한 등산객에 의해 발견됩니다. 이거 아무래도 그거지 싶다. 어? 강지승 PD 역시 헤어스타일과 캐릭터가 많이 달라진 모습을 하고 이 현장에 나타나게 되죠. 앞머리는 약간 뽑으신 건가요? 수술 많이 쳤죠. 아, 그렇죠. 네. 제가 배우로서는 큰 결정 해주는 그러니까 저거 거죠.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시신이 발견된 현장이라도 제대로 보존하고 수사를 했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겠지만 경찰은 여기서 또 한 번의 큰 삽질을 하고 마는데 경찰이 다 뒤진 산에서 애들 요리 나오면 말이 되겠어? 애들이 자연사로 얼어 죽은 거면 쥐들이 부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응? 추우니까 낙엽 뜯고 하니까 못 찾은 거 아니야? 어쨌든 경찰은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고자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바람에 유족들에게 거센 항의만 받죠. 원래 여기는 그 아이들이 사라졌던 곳과는 조금 거리가 먼 곳입니다. 뭐라 카노? 어?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아 어떻게 아들이 여섯 집에를 못 오고 오라 죽어요? 얘는 우리 아들이 신나게 뛰어놀던 앞마당 같은 곳입니다. 그게 수년간 부모들을 괴롭혔던 의심이 아닌 진짜 증거들을 찾아 강 PD는 국과수로 향하고 그곳에서 중요한 단서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보라고. 이 매듭 독특한데 묶은 사람은 쉽게 풀 수 있지. 아이들의 옷이 특수한 매듭으로 묶여 있었다는 점과 끝이 뾰족한 흉기에 관한 것들이었죠. 방향성이 있습니다. 꼭 쪼아놓은 것처럼. 저 두개골이 실제로 존재해요. 저걸 가서 실제로 봤는데 그분이 2, 3개월을 저 아이들 두개골을 놓고 왜 죽었냐고 계속 물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진범이 누구야? 토합산 소년 사건. 진범이 누구냐고. 단서들을 집요하게 파헤친 강 PD는 결국 한 명의 유력한 용의자를 추려내게 됩니다. 정호 집 앞에 낯선 수상한 차가 한 대 서 있더라고. 산사는지 낚시터도 자주 다녔었고
투합산 지리도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아는 진범의 그림자를 쫓아 다다른 곳은 어느 도축장. 그렇게 진범의 윤곽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이죠. 웃겨? 다큐멘터리처럼 철저히 사실에 근거하던 이 영화는 후반부에서는 한 명의 유력한 아저씨. 용의자를 내세웁니다. 증거 있어요? 그러나 진범을 찾아내는 장면은 어디까지나 영화적 상상일 뿐이죠. 이 영화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진실은 유족들에 관한 것입니다.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과 매일매일을 절망으로 살아내야 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상처는 전혀 아물지 않았고 두 눈으로 자식들의 유해를 확인한 후에도 그 고통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죠. 이날이 최종 발표 날이라서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들이 정리돼서 발표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저렇게 울음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인터뷰하러 부모님들 만났을 때 저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들의 이야기는 자극적이지도 흥미롭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은 어느 순간 차갑게 식어버렸죠. 정말 죄송합니다. 압니다. 한마디만 들어도 어느 애미가 뒤처진 목소리를 모르겠습니까? 장난 전화인 줄 알고 제대로 받지 못한 전화를 두고 누군가는 흥미진진한 범죄극을 추리해내지만 정작 어머니 본인은 그 전화 한 통을 마음에 두고 평생을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와. 우리 총을 아시다. 극하시다. 내 새끼 쳐줘달라고요. 극하면 쳐줘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과연 강 PD나 황 박사처럼 이 안타까운 일을 흥미거리로만 소비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영화 아이들이었습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이 우리나라의 3대 미제 사건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저도 딱 그 또래 아이들이 사라졌던 사건이라서 내가 혹시라도 일상에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처음 생겼던 것 같아요. 저 때가 11살 때였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지금 3대 미제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그중에 하나가 지금 저 대구 사건하고 이형호라고 어린애가 유괴에 대해서 근원 목소리라는 네. 영화를 탄생시켰던 여보세요. 애에 대한 애착이 없군요. 녹음된 음성 파일이 있는 그 사건이 또 하나 있었고요. 세 번째 사건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지금은 사실은 이춘재가 모두 저질렀다라는 자백을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있는 프로파일러에 의해 가지고 보관돼 있던 증거물들을 다시 DNA 검출을 함으로 해가지고 결국 수감돼 있던 이춘재를 찾아낸.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미제는 아니지만 3대 미제 사건으로 기록을 남겼었죠. 네. 대구 덕서구에 사는 덕서국민학교 학생 5명이 마을 인근 투합선에 도룡뇽을 잡으러 간다며 집을 나간 뒤 행방불명된 사건입니다. 개구리 소년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좀 가물가물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과가 있었는지. 이거는 아동 실종 사건입니다. 5명의 초등학생이 앞산에 올라갔던 걸로 보이고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실종이 됩니다. 현상금이 그 당시 돈으로 4,200만 원이 걸린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찾지를 못했고요. 10년이 지나가지고서야 등산객에 의해 가지고 유골이 발견된 그런 이제 사건이다. 경찰들이 수사 당시 좀 놓쳤던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1991년 3월 26일이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중단됐던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해서 기초의원 선출을 하는 투표가 있던 날인 거예요. 네. 우리 지금 투표함도 경호하러 가야 되고요. 아들이 없어졌다 카마 찾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이가? 그 아이들을 바로 찾아 나서는 첫 행동이 아무것도 없었던 아니고. 것이 사실은 이 사건이 이런 불행한 엔딩을 가게 된 첫 번째 이유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또 유골이 발굴된 지역이 알고 봤더니 가까운 지역이었는데 그때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찾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게 이 부모님들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사건 이후에도 몇 년 동안 전단지를 들고 행업을 포기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아이를 찾아다녔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었죠. 그렇죠. 그 감독님이 이제 직접 당시에 그곳을 계속 취재를 하셨을 테니까 와룡산이라는 데가 그렇게 이를테면 심산유곡 뭐 이런 곳입니까? 아 저도 어느 정도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보고 조금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산에 올라가서 그 유골을 발견하는 데까지 시간이 3분에서 4분 정도. 정말 쇼키스네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도 아이들이 멀리 사라진 게 아닌가 이런 가정을 하면 3분 걸리는 거리를 그렇게 열심히 찾지 않았을 확률이 그랬을 있겠네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달서 경찰서 감식반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12시 10분. 불과 4시간 만에 사체 내구를 발굴했던 것입니다. 영규의 시신마저 발굴할 뻔했으나 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증거가 유골인데 초등 단계에서 저는 91년도에 수사기관이 잘못했던 것보다 그 현장이 발견됐을 당시에 그게 보존이 안 된 게 더 큰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그 법의학자분이 딱 가셨을 땐 이미 내구가 파헤쳐져 있었었고 항구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항구마저마저 뒤집어 엎었으면 큰일 날 뻔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증거인 그 뼈가 순서대로 발견된 여기서 뼈가 옮겨졌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반박할 증거가 사실은 그 항구에서 등장하게 됐고,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법 인류학자라는 필드가 이렇게 약간 전무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거를 미국에다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권위자들의 의견을 받은 게 이건 타살로 보여진다라는 거에 대해 동의를 받았어요. 나머지 유골은 다 저기를 했어요. 화장을 했는데 두개골만 남긴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중에 과학이 더 발전했을 때. 그렇죠. 그건 무기를 특정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범인이 자백을 하거나 잡았다고 했을 때 떴던 무기가 뭔지를 해서 딱 갖다 댔을 때 이게 딱 맞는 순간이 올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